전국 결집에서 2004년 불안정 노동 창구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상반기에 배나는 이주노동 집중탐구 학교를 개설하고 5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핵심 의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1강으로 해서 배나는 플랫폼 노동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오민규 동지가 함께 하면서 진행했고요. 2강은 예. 2강은 배달라이더가 바라본 AI 알고리즘과 플랫폼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동지가 오셔서 해줬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우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법 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정규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에 대한 연구활동과 현재는 노동자 권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윤혜림 박사님 모시고 세 번째 강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릴 게, 제가 있는 그 노동자권리연구소가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법 연구소이기도 하고, 노동법에 대한 재미없는 얘기를,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비를 한 것은, 아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도 노동약자 지원에 관해서 법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실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이제 일하는 사람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노동법을 어떻게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정권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중심이 돼서 이러저러한 법안도 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어떤 입장을 요구안으로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입장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내부의 산별연맹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각급 조직에서 무슨 중집이나 상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관련한 토론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우리의 법적 요구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에 깔려있는 쟁점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동법 얘기를 좀 어렵지만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니까 구교현 위원장님은 다 아시는 얘기, 지금 다 아시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이게 플랫폼 노동이 지금 약간 수그러들었지만 이제 이게 굉장히 유행을 탔죠. 지금은 오히려 약간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게 너도 나도, 심지어 윤석열도 플랫폼 노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쟁점으로 제기가 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2016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그 정도 시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플랫폼 노동이 대두되면서 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우리는 훨씬 그 이전에 이미 90년대 말부터 투쟁을 하고 쟁점이 되었던 사실 특수고용 문제의 다름이 아닙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의 버전이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실 90년대 말 2000년대 정권으로 보자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고 노동자 보호를 둘러싸고 노사정 간의 이견이 있었고, 뭐 우리 노동운동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그런 한 20년 묵은 논쟁들이 이제 그대로 지금 2016년 이후에 플랫폼에서도 디지털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먼저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 물론 기술이, 디지털이 매개하는 일감 나누기, 일자리 쪼개기라고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이거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조금 약간 몇 년 된 자료인데, 그래도 이게 상세하게 조사가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발제문 1페이지에 인용을 했는데요. 뭐 2020년 자료이지만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때 또 한참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왼편 표 1인데요. 온라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과 지역 기반은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보통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구분을 할 때 지역 기반 오른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 기반이라는 거는 일자리나 일감은 뭐 어플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받을지 모르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는 현실의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이랄지 배달이랄지. 그러니까 현실의 공간에서 라이더들이 일하는 이걸 이제 지역 기반, 뭐 로컬 기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가장 이제 전형적인 온라인 기반은 뭐냐면 일 자체가 전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쓰는 포탈 네이트 있잖아요. 네이트에서 말하자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네이트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검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그날 할당되는 네이트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검수하는 거니까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노동자들도 이제 부당해고를 당하고 나서 노동위원회에 이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상에서 주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온라인 기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플랫폼 노동이 막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을 때에는 이게 완전히 무슨 새로운 노동인 것처럼 완전히 무슨 막 우주에 붕 떠 있는 새로운 노동인 것처럼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물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없었으면 하기 어려운 방금 말씀드린 어떤 뭐 인터넷상에서 아니면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검수하는 노동자들도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좀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야 이제 물론 이런 그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없었으면 그런 일자리 자체가 없었겠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런 식의 플랫폼 노동자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사를 했더니 전체 그 노동자들의 약 70% 가까이가 지역 기반, 무슨 얘기냐면 일감을 어플을 통해서 받는 거지 실제 일은 그냥 현실의 공간에서 일을 한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서 보시면 근데 그 70%의 지역 기반 노동자들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배달 운송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거죠. 좀 뭐 약간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예전에는 중국집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집에서 배달을 해줬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은 아주 옛날부터 음식점에서 배달을 해줬잖아요. 그럼 배달할 때 옛날에는 다 중국집에서 그 배달원을 고용했잖아요. 고용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중국집에서 지금 갑니다 이러고 이제 철가방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런 음식점들이 배달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뭐 요기요나 이런 어플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 어플이 이런 배달 노동자들을 뭐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맺든지 물론 보통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죠. 개인 사업자라고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에는 음식점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배달 업무라고 하는 걸 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플랫폼이 이걸 하나의 시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음식점에다가 고객의 주문이 뜨면은 음식점과 고객과 그다음에 배달 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매칭을 시켜주는 거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플랫폼이나 아니면 플랫폼의 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배달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노동자가 일하는 실질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크게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해가지고 그거를 가정에다가 사무실에 갖다 준다라고 하는 노동하는 그 환경이나 모습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는 일감을 받고 지시를 받는 상대방이 옛날에는 음식점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어플상으로 드러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막 새로운 노동인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사실 50% 이상이 운송 서비스에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 같은 우버가 그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은 운송 서비스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연결시켜주는,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만 달라진 것에 그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분명히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새로운 버전화된 것이 플랫폼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아무래도 외국에서 먼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 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ILO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뒤에 이제 해외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ILO가 뭐 가지는 힘이나 권위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국제 노동 기준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제 노동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협약이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협약을 비준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것은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ILO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잠시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국제노동 기준의 입장이 어떤 건가를 제가 뭐 쭉 썼지만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게 몇 페이지인가? 3페이지를 보시면 ILO는 우리가 말하는 국제 노동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협약을 채택을 하는데 이 협약은 지금까지 보면은 190여 개의 협약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거, 그중에서 우리가 2021년에 드디어 이제 비준했다라고 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같은 것들이 잘 아시는 87호 협약인 것이죠. 근데 그 ILO의 한 190여 개 되는 협약 중에서 여기 3페이지에 표 2로 되어 있는 이제 제가 요 자료에 여기를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여기는 지금 8개만 있는데 현재는 여기에다가 2개가 더 합쳐서 3개가 더 합쳐서 사실 11개의 협약이 소위 말하는 ILO 기본 협약이에요. 노동부는 자꾸 핵심 협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제가 펀더멘털 컨벤션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협약이 요 자료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4가지의 영역 결사의 자유라는 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노동 3권에 관련된 것이 2개가 있고 87호, 98호 협약
그다음에 차별금지와 관련한 것이 이제 동노동임협약이나 차별금지협약 두 개가 있고, 강제노동철폐 두 개, 사실은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거는 개정협약인데 세 개가 있고, 아동노동협약이 두 개가 있고, 사실은 2023년에 ILO 총회에서 여기에다가 노동안전보건에 관련된 두 개의 협약을 더 추가해서 ILO의 기본협약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두 11개의 협약들이, 그러니까 ILO의 190여 개의 협약 중에서 11개의 협약은 ILO에서 기본 협약이다. 펀더멘털 컨벤션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ILO의 회원국이라면, ILO에 가입한 회원국이라면, 원래 ILO의 협약도 비준한 국가에게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기본 협약들은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가의 회원국들도 존중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책임이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저한의 노동권이다. 이건 최저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거여서 ILO의 회원국들이 비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존중을 할 책임이 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11개의 협약 중에서 2021년에 드디어 이제 결사의 자유 관련한 87호, 98호 협약을 비준을 했고,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29호 협약을 비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1개의 협약 중에서 비준하지 않은 협약은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요. 강제노동 철폐 협약 105호 협약하고, 105, 하고, 이제 강제노동협약 2014년 개정협약인 프로토콜.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한국은 비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 강제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동노동을 금지시키는 것,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최저한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ILO 회원국으로서, 게다가 우리 또 비준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두 개 빼놓고 비준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ILO에서 이런 협약을 기본 협약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특수고용처럼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ILO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초에도 화물연대의 2022년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파업을 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2022년에 내렸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전에도 사례가 있지만 올해 초에도 ILO에서는 이거는 한국에서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화물연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권고가 나오는 것, 정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나오는 그 밑바탕이 뭐냐면, ILO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화물연대건 건설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건 한국의 노동법에서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고 파업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ILO의 기준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이런 11개에 해당하는 기본 협약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ILO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거는 ILO에 한 말하자면은 1919년에 ILO가 결성이 됐으니까 100년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ILO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대 중반 이후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가 각국에서 제기가 되니까 또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노동자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그 원칙이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 나라의 노동법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단체교섭권 보장받아야 되고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를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ILO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게 이제 ILO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럼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가 우리보다 약간 앞선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 5페이지부터 한 거는 지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는 이미 사실 이게 뭐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전반적으로 EU 국가들에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 각국의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뭐 누구는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 소송을 내고 뭐 누구는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뭐 소송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의 각국에 사건들이 막 진행이 된 거예요.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래서 사실은 유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수백 건, 수천 건의 판결들이 나왔고, 그 중에서 유럽의 각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최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법원 판결들이 나온 것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뭐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프랑스가 2020년에 우버 노동자를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랄지, 영국의 대법원이 뭐 2021년에 우버를 근로자로 인정을 한 것이랄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프랑스 대법원 2018년 이거는 그 음식 배달이에요. Take It Easy라는 게 음식 배달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의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랄지, 스페인 대법원 2020년 판결도 이제 글로보라고 하는 게 우리로 말하자면은 약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저기 그거 뭐죠? 배민에서 하는 슈퍼마켓 있거든요. 동네 SSM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편의점 같은 데에서 조그마한 SSM 마켓에서 배민 그 라이더들이 가정으로 그러니까 음식만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각종 생필품, 뭐 생수, 뭐 이런 것도 배달해 주는 그런 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배송 노동자들이죠. 음식만이 아니라 이런 노동자들을 이제 뭐 근로자로 인정한 거랄지 이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유럽만이 아니라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유럽에서 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일 좀 법적인 그런 쟁점들이 앞서 있는 나라가 국가 그 지역으로 보자면 이제 유럽이고 유럽에서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최고 법원에서 특히 운송 플랫폼 노동자,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노동법의 근로자, 워커로서 인정을 하고, 뭐, 해고로부터 보호를 한다랄지, 임금 체불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다랄지, 뭐,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국가거든요. 미국은 연방국가여서 사실은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근로기준법 같은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법은 각 주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몇 개 조항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던 것이 뭐 캘리포니아 주만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노동법 개정이 2018년에부터 진행이 되었던 노동법 네. 개정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은 노사 정간의 쟁점을 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어서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를 한 건데 이제 그 사건을 역사는 대충 이제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대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는 사실 그 트럭 노동자들이었는데, 택배 노동자들,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받는 택배 노동자들을,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에 근로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근로자로 인정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할 때 그 왜 이 사람들이 노동법의 근로자냐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할 때 그 방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근로자 추정이라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노동자로 예를 빌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타다 드라이버들 있잖아요. 타다. 소카에서 타다 서비스라고 하는 사실 유사 택시죠. 소카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차량을 렌트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차량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을 묶어가지고 사실은 그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금은 타다가 더 서비스를 안 하지만 택시를 호출하는 것처럼 타다 서비스를 호출하면은 소카가 그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가 그다음에 소카가 공급받은 기사님들이 그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사실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거니까 일종의 유사 콜택시업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소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혁신이다. 혁신이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 문재인 정권 때 막 엄청나게 자기네들은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카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버도 사실 우버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한 건데 이게 사실은 택시거든요. 택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를 받아야 돼요, 택시면은. 근데 당연히 소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피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는 여객 운수사업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IT 기업이다. 혁신 IT 기업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나를 어느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는 운송 서비스를 길거리에 있는 개인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와 나를 어디까지 운송해 주기를 바라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를 우리는 매칭시켜주는 혁신적인 IT일 뿐이다. 우리는 IT 기업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그 소카의 차량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다.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소카에서 자기네들이 뭐 이 사업을 접겠다, 뭐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러면서 해고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제 이 타다 드라이버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지투쟁도 하시고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신 거예요. 우리 근로자인데 우리 지금 소카에서 갑자기 우리를 자르겠다고 나온다.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해고를 당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노동위원회 그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됐어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뭐가 먼저 쟁점이 되느냐. 그러면 과연 진짜 이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당연히 쟁점이 될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만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수십 년 전부터 대법원이 해놓은 뭐 한 11가지 정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는지 업무에 있어서 뭐 지시를 받는지 뭐 이런 뭐 시시콜콜한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지 뭐 이런 등등의 한 10가지 정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로 이 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근로자로서 내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내가 이런 대법원이 얘기하는 한 10가지, 11가지의 기준에 내가 여기 부합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실은 노동에 관련, 우리 뭐 정규직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당해고 사건 할 때 사실 많은 노동에 관련한 자료들은 회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지시를 했고 이런 건 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노동자들이 그것도 해고되고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증거를 모으기도 힘들고 증인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죠. 우린 그래서 몇 년씩, 뭐 10년 이상씩 가는 경우들도 많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그 타다 노동자들도 그게 2000 몇 년이지 벌써? 그게 2021년부터 싸우기 시작하셨는데 올해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맞다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소카는 타다 서비스를 접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어떤 사업 부서를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됐어요.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들이 시간을 들여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그 혁신적인 방법을 했느냐면 그 7페이지에 가운데
제가 상자 안에 넣었는데 이게 ABC 테스트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A, B, C,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느냐면 일단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노동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법에서 말하는 노동자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랑 출발점이 다른 거야. 일단 기본값을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 그 사람은 대개 사용자겠죠. 기업이겠죠. 난 해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이 A와 B와 C를 모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사용자가 입증해라. 반증해라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 반증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법에서 일단 노동자라고 인정을 해. 추정을 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용자 네가 있으면 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A와 B와 C에 해당되는 자영인이야. 라고 하는 걸 너네가 입증해. 너네가 입증에 실패하면 이 사람은 그냥 근로자야. 우린 노동법을 적용하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이제 저희가 입증 책임, 입증 부담을 전환시킨다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굉장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아예 우리 노동법에다 이런 내용을 넣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법으로 보호를 하겠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이거를 당연히 그런 법 개정을 하는 데에는 뭐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미국보다 좀 민주당이 앞장서긴 했지만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해준 거냐? 당연히 아니죠.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판결이 나오는 데에는 당연히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던 플랫폼 노동자들, 자기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거나 노동단체를 만들어서 투쟁을 해왔던 노동자들의 우리로 말하자면 투쟁이 있었고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연대했었던 우리로 따지면 민주노총 지역본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미국 노총의 지역본부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 노총의 지역본부는 캘리포니아의 지역본부니까 우리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관할이 크죠. 캘리포니아가 한반도의 몇 배잖아요. 남한의 몇 배잖아요. 거기를 한 지역본부가 관할을 하니까 거의 우리 민주노총보다 더 규모가 큰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미국 노총의 캘리포니아 지역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면서 같이 법 개정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게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노동운동 중에서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거든요. 가장 활발한 곳이고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기존 어떤 노총의 연대도 굉장히 가장 강력한 곳이고 그래서 그런 연대를 통해서 이제 쭉 캠페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거죠. 이거를 그 입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사례가 여기 2018년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제 요 사례가 한국에도 많이 저희도 많이 소개를 했고 당연히 이제 유럽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이런 혁신적인 방식이라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미국은 이런 유사하게 일단 노동자로 추정을 하고 이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방식의 노동법이 캘리포니아 주 외에도 거의 지금 보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주는 이런 입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진보적인 그런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유럽에서도 여러 그것들이 있는데 스페인도 2021년에 스페인 정부가 노사를 강력하게 추동을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노사정 대화체를 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꾸려서 법 개정을 해요. 물론 이 배경에는 이때의 스페인 정부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좌파 정부예요. 여기가 스페인 정부가. 그래서 노동부 그 장관도 그렇고, 진짜
스페인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투쟁과 같이 결합을 많이 했던 좌파 정부가 지금까지도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좌파 정부가 굉장히 그 사용자 단체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 좌파 정부의 압박하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를 테이블에 모으게 해가지고, 그래서 법 개정을 이제 정부가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스페인 노동법의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는 약간 한계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노동법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에 비해서 스페인 노동법은 그거까지는 아니고, 일단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한정이 돼요. 배달 플랫폼 노동자는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노동자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전체 노동자들은 아니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플랫폼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배달 노동자들을 이제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입법으로 만들어서 뭐 일명 우리나라도 많이 소개가 되는 라이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계는 있지만 전체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건 그 밑에 제가 그 박스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스페인 노동법에 이 조항이 들어간 건데 사실 되게 선진적인 걸 넣었어요. 또 2021년 개정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있잖아요.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넣은 거예요. 세계 최초로.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또 사실 지금 뭐 우리 국교원 지부장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라이더 유니온이나 이런 데에서 되게 실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자꾸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차를 하고 배달료가 정해진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정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뭐 그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실제 실험을 해본다랄지 이런 것들 하고 하면서 이제 사용자하고 교섭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쿠팡이나 배민한테 너네가 배차하거나 아니면 배달료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너네들은 자꾸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뭔가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알고리즘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이제 교섭 때 요구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일감을 노동자들한테 배분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취업규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이 좀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권에서 자꾸 그 네이버가 뉴스를 자사 입맛에 맞게 편집한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뉴스에 실리는 그 편집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개하라라고 막 그 국회에서도 그 했었잖아요. 공정한 언론을 위해서. 근데 뭐 네이버 같은 데도 그건 영업 비밀이다. 뭐 내지는 뭐 등등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그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자동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이 알고 대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노동자는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노동법에 넣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 제가 박스에 넣었는데 누가 그런 권리를 가지느냐?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 평의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노동조합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단체.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보고 했지만 사실 그리고 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허술한데 이거를 개인한테 알려주라라고 할 때 개인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 너무 힘든 존재잖아요. 약자잖아요. 노동자들이 자기가 잘려야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자한테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심지어는 우리 예전에는 뭐 이 알고리즘은 고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실제 사례인데 롯데호텔에서 일용직으로 계약서 쓰고 일하는 청년 노동자가 말만 일용직이지, 그러니까 계약서를 맨날 썼어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매일 그날치 근로계약서를 쓰고 365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침에 출근하면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동자가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말만 일용직 이지,
매일 나와서 출근을 해가지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보니까 주휴도 보장을 못 받고 이러니까 궁금해서 근데 또 이 청년 노동자가 또 패기 있게 회사 관리팀에 가가지고 규칙을 알고 싶다라고 이제 보여달라라고 간 거예요. 너무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고 갔던 거지, 청년 노동자가. 그 당연히 회사 인사노무팀에서 깜놀해가지고 관리자한테 얘 뭐냐, 이런 애가 와가지고 알바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취업 규칙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래서 잘렸어요. 잘린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다음날 나오지 마가 된 거죠. 다음날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쓰니까. 우리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보여주라고 되어 있는데도 취업규칙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알고리즘 뭐 이런 정보를 개인 노동자한테 알 거리를 보장한다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거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 근로자 대표에게 이런 권리가 부여되는 게 실제 그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법에 넣은 거예요. 스페인 노동법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보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유럽은 이제 이런 움직임 속에서 그 2021년부터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라는 노력이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결실을 맺어가지고 올해 드디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침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렉티브는 EU는 유럽연합은 단순히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법적인 공동체거든요. EU 자체의 헌법에 해당하는 EU 헌장이 있고요. EU 자체에 예를 들어 이런 디렉티브가 만들어지면 이 디렉티브에 담겨 있는 내용을 EU의 회원국들은 뭐 예를 들면 3년 이내에 자기 나라 법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EU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법을 만들라라고 하는 입법 지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올해 드디어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EU는 앞으로 EU의 각 26개 회원국들이 앞으로 3년 이내에, 2년 이내에, 2년 또는 3년인데 2년 이내에 여기에 담겨 있는, 지침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자기 나라의 법 아니면 자기 나라의 산별단체 협약으로 이거를 실제 현실화를 시켜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건 저희 노동자권리연구소에서 전체 지침을 다 번역해서 저희가 이슈 페이퍼로 내서 지금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도 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담겨 있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관계를 추정하는, 말하자면 일단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은 뭐 플랫폼이건 뭐건 간에 일하는 사람은 각국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워커로 추정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반증하려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아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플랫폼 노동은 유럽의 각국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법에서의 노동자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인정 못 받는 건 다툼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상관하지 말고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는 사람이 각국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든 받지 않던 간에 똑같이 보장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권리들을 이 지침에 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근데 그런 권리가 뭐냐면 부당하게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 사실은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죠. 또는 이제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해고도 못 당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규직이나 해고당하는 거지 플랫폼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해고인데 예를 들어 뭐 어플에서 일감을 받고 있었는데 어플에서 갑자기 이 사람을 제재한다라고 해서 계정을 정지시켜 버려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사실상으로 그걸 통해 일감을 못 받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고도 아니거든요. 계약 관계는 약관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에 대한 각종 권리를 알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더 중요한 건 아까 스페인 노동법처럼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설명받을 권리를 노동자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 노동조합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보수. 보수를 말하면 임금 체불, 우리로 따지면 임금 체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 안전과 보건에 대한 권리,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뭐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은 다 보편적으로 노동자이건 아니건 노동자로 인정받건 아니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유럽의 맥락에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 당연히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노동조합을 할 권리, 단체 교섭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 이후의 맥락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아까 ILO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하는 사람은 노동상권이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설립신고 받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쟁점이 되지가 않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음, 나머지는 그냥 뭐 시간 관계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 플랫폼 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도 사실 작년부터 뭐 그 플랫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보수가 도급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당 수수료 건당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최저임금법에서 우리 뭐 다 최저임금위원회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최저임금 결정할 때 우리는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으로 결정하지. 근데 사실은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고 최저임금법에도 그렇고 도급제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시행령이 없어요.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만들어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올해는 이제 민주노총에서도 우리 어디 가서 지난 시간에 아마 지난번에 강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 공공운수 노조 네 부위원장님께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셔 거기 열심히 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뭐 미국은 이미 여기 제가 시애틀 시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뭐 뉴욕이나 많은 도시에서 플랫폼 특히 배송 노동자, 운송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각 시나 아니면은 주 차원에서의 법령으로 또는 뭐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고 인도도 그러하다. 심지어는 인도는 굉장히 강력한데 플랫폼 노동자의 최장 노동 시간도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규제가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서 우리는 한 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이건 플랫폼 노동자건 예를 들어서 어 쉽게 말하면 투잡을 하는 경우에 내가 원래의 직장에서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예를 들어 투잡으로 다른 직장에서 또 뭐 10시간을 일하고 그래도 우리는 상관을 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장시간이잖아요. 플랫폼 노동 마찬가지죠. 플랫폼 노동자들도 지금 일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저 배송 노동자가 한 달에 뭐 몇 시간? 제가 숫자는 까먹었는데 하여튼 거의 뭐 하루에 12시간씩 배송 일을 하다가 과로사 하셨잖아요.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데 인도는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가 여러 군데에서 일감을 받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도록 어떤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뭐 몸이 부서져도 좋으니 어? 나는 몇 시간이든 내가 뼈 빠지게 일하겠다라는 나의 일할 권리를 왜 제한하느냐?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저는 뭐 플랫폼 얘기만 했지만 결국 이게 우리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그 전사가 있는 거여서 좀 이미 우리는 플랫폼 이런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다. 제가 이제 그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한 게 그 12페이지부터 나오는 우리 영화산업노조의 사례예요. 영화산업노조는 아시겠지만 영화를 만드는 영화산업은 사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건설업하고 똑같은 수차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사가 있지만 투자사가 있고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가 있지만 그 밑에는 뭐 촬영, 뭐 카메라, 뭐
조연 해가지고 이게 다 우리 건설의 팀장들처럼 팀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건설 노동자들하고 똑같아요. 간접 고용에, 그러니까 이렇게 팀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촬영 감독이 팀장이면 그 밑에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을 맺어가도 턴키 계약이라 그래요. 촬영 그 감독이 통으로 자기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소속 원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뭐 이런 계약. 그러니까 간접 고용에다가 특수 고용까지가 포함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영화산업 노조가 조직이 됐잖아요. 영화산업 노조가 조직이 되면서 이 영화 쉽게 말하면은 감독들하고 영화 감독 뭐 협회, 사용자 단체까지 아니지만 협회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청이죠, 원청. 영화 감독 협의회. 원청 대표자들, 제작사인 거죠, 제작사. 제작사, 제작사 대표들하고 그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제가 그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거, 여기 보시면은 표준계약서 작성한다.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저 시급을 설정을 한 거죠. 이 단협을 통해서 최저 시급을 설정하고 시간의 노동수당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여기야말로 연장, 야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직종별로 최저 시간급은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이런 걸 다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단협으로 해서 하고 또 일 단위로 일 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고용이 되거든요. 고용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아주 세밀하게 그 특수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최저한의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 협약에 촘촘히 넣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보시면 이 영화산업 노조의 투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산별 차원에서의 사용자 협회와의 단협이라고 하는 관행이 만들어지면서 이 12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률에서 영화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표가 넘어갔는데 영화 근로자란 그거 보시죠. 영화 근로자란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 법이 보호하는 영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근로자라고 정의하지 않았죠.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대통령을 찾아가면 뭐라고 돼 있느냐? 노동조합법에 따르는 근로자를 만든다라고 시행령으로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영화산업 노조의 투쟁을 통해서 지난 한 10여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영화산업 노조의 조합원들은 근로자로 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서의 여러 가지 보호를 제공하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좋은 이런 선례들을 이미, 하고 있다. 이게 이미 2015년에 신설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이런 좋은 예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보론, 뭐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소, 이거는 왜 전 정권인데 이걸 왜 넣어놨냐. 왜 넣어놨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20년 말이었나요? 플랫폼 노동자, 뭐 그때 막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막 정치권들이 관심이 있었을 때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안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했을 때 2020년이었죠. 네, 2020년 12월 달인가 이 법안이 나왔을 때 뭐 물론 그 당시에 민주노총이 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노동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민주노총에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거죠.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네, 초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총연맹이 잘 판단을 못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이런 법안이 앞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공개가 되었을 때 사실 이제 우리 특수고용대책회를 중심으로 해서 라이더 유니온 이렇게 몇몇 뜻있는 뜻있는 분들이 이제 막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법에 우리는 당사자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총연맹의 입장을 약간 견인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견인을 해내기도 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정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요거를 그 여당 청부 법안으로 해가지고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2021년에 환노위에 제출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논의만 하다가 이제 회기가 끝나가지고 자동 폐기가 됐어요. 자동 폐기가 되고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었고 그렇지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지금 새로운 회기하에서 민주당은 다시 뭐 이름 바꿔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안을 뭐 저기 취약 뭐 노동자 어쩌고 노동약자 지원에 관해서 뭘 하반기에 법안을 내놓으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요거를 좀 더 물타기해서 요거보다 더 약한 더 실효성이 없는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여전히 이 쟁점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요거 앞으로도 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법안에 왜 우리 당사자들이 반대한다 그때 뭐 플랫폼 라이더 유니온이나 특보대책회의나 이런 데에서 왜 반대한다라고 했느냐면 일단 정의 자체가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플랫폼 종사자 얘네들이 종사자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노동자로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서 하울링이 되나요? 네. 그 노동자로 안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 정권의 오랜 전통이에요. 절대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말 안 쓰잖아요. 특수고용 근로자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주구장창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예요. 주구장창 한 20년간. 이 종사자라는 말을 쓰겠다라는 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깔려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람들을 노동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절대로 근로자라는 말, 노동자라는 말은 안 쓰고 종사자라는 말을 꼭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잠시 담겨 있는 것이고 게다가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 그 종사자라는 말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뭐 중개 또는 알선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노동법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노조법 2, 3조 개정 가지고도 일명 노란봉투법 거의 뭐 한 4, 5년째 싸우고 있는 게 노조법 제2조의 1호의 근로자 정의 노조법 제2조의 2호의 사용자 정의 갖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법에서 싸울 때에도 그 정의 규정이 쉽게 말하면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라고 하는 게 뭘 담고 있는 거냐면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용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정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조법 2조를 가지고서 지금 몇 년째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법도 플랫폼 종사자법도 독소조항은 어디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에 뭐라고 했느냐면 플랫폼 운영자라고 해놓고 플랫폼 운영자가 뭐냐면 이 법안의 설계로 놓고 봤을 때는 배민이나 쿠팡 같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배민이나 쿠팡은 그냥 단순한 중개자라는 거예요. 아까 마치 소카가 자기네들은 우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IT 기업이야. 우리는 소비자하고 노동자들을 그 중개하고 알선하는 역할만 해. 라고 쳐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이 이 사람들은 중개하고 알선하는 것만 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 대기업인데 이 사람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투쟁을 통해서 플랫폼 이 운영사, 사업자를 사용자로 인정받은 판례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도 많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투쟁을 통해서 나왔어요. 작년에 아이돌봄이 이것도 우리 법률원에서 대리했고 그러니까 아이돌봄이가 뭐냐면 각 가정에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아이 돌보미 파견 사업을 각 민간 기관에다가 위탁을 맡겨요. 그러면 아이 돌봄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받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가 각 가정에서 우리 집에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아이 돌보미를 보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 일감을 플랫폼에 띄워요. 그러면 아이 돌보미들이 그걸 보고서 내가 저 가정에 갈래요. 이렇게 신청해 가는 사업이거든요. 아이 돌보미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다라고 하는 판결이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월 25일에 타다 기사님들이 투쟁을 하셔가지고 대법원 판결 이렇게 나와서 타다가 사용자다. 그 다음에 아이 돌보미 그 사업을 운영했던 민간 위탁 업체가 사용자다라고 하는 판결들을 받아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법은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보호를 하는 법이라고 될 수가 없다. 게다가 이 종사자법에 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게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었거든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뭐를 하라고 해놨느냐면 뭐 서면으로 플랫폼 노동자한테 계약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플랫폼 그 약관 이용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에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알려주면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해고를 다툰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 써라. 뭐 그 얘기는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김근철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건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표준 계약서 써라라고 하는 걸 10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공정위원회에서 그런 정도 하라는 거예요. 표준 계약서 그 업계에서의 표준 계약서 많이 써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이상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도 없는데 오히려 법 자체가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면해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반대를 했다라는 것들. 근데 이 쟁점은 아마 윤석열이 뭐 곧 뭔가 그 윤석열이 지금 내놓겠다고 하는 노동약자 지원법은 그들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대충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뭐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프리랜서들이 공제회 만드는 거 많이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 사용하는 걸 권장해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일 것 같아요. 아마 저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내용보다도 미달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 취약 노동자들을 우리가 대변하겠다. 그리고 저 취약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규직 기득권 집단인, 민주노총은 열심히 말하자면 탄압하겠다. 이런 기조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도. 예, 뭐 이런 정도로 너무 길게 했죠? 네,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는.